안녕하세요. 신선한 경매, 신선한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1강부터 5강까지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데 오늘이 그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놨어요. 제가 어떻게 경매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냈다까지 특강을 안 오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아직 업로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신 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때 얘기를 내가 빼고 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새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을 사봤어야 알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집을 언제 샀지? 나는 집이란 거를 거래를 언제 해봤을까라고를 되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경매로 낙찰받은 게 25살, 26살 그때였는데요. 이게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구나 라는 거를 경매로 낙찰받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주는 혼란이 뭐냐면 일반 매매를 안 해보고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에 가서 전세도 구해보고 월세도 구해보잖아요. 그 절차를 안 해보고 경매를 하니까 등기가 뭔지 계약서도 안 써봤는데 계약서가 뭔지 사실 부동산을 사는 것만 다르다 뿐이지 부동산을 소유하는 절차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이 되고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들어갈 때부터 주먹을 쥐고 들어가요. 얘가 내 물건을 뺏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신랑이 이제 처음에는 돈만 모았다 뿐이지 이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이렇게 쫙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다가 좋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싸게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막 조사를 해요. 시세도 이게 얼마인지, 내가 입찰을 얼마에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막 하는데 어느 부동산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입찰 예상가보다 내가 쓸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1억짜리면 내가 한 8천만 원 쓰면 되겠다. 한 3억짜리면 뭐 얼마를 쓰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웬걸 1,000만 원이 싼 거예요. 내가 입찰 이 정도면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랑을 막 불러요. 일하고 있는 신랑한테. 너 지금 와서 이거 계약을 해라. 계약을 하지 않으면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막 쳐요. 그래서 신랑이 정말 사기꾼 같았대요. 뭔가 이렇게 약간 홀린 듯이. 근데 신랑도 와서 보니까 집이 괜찮고 이거 아니면 나랑 결혼을 못 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같은 평수에 아파트 저희 집은 제가 그냥 그 금매로 산 물건은 11층이고 15층 중에 11층이고 그 경매로 받을 물건은 15층 중에 3층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싸게 부동산에서 삽니다.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경제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맨날 와서 저한테 선혜야 그 집 빠졌어. 뭐 돈이 빠졌대요. 이게 1,000만 원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막 1,000만 원이 내려갔다고 저한테 와서 막 하루 종일 수다 떨고 또 어느 날 와가지고 선혜야 이게 올랐다고 막 신나게 좋아하고 근데 그게 다 네이버라는 거죠. 네이버의 그 호가에 따라서 그렇게 막 사람이 막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막 떨어졌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상대로 경매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경매를 해봄으로써 저는 이 일반 매매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됐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매를 하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이런 부동산 지식, 부동산 상식을 알고 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요거를 꾸려봤어요. 자, 나의 부동산 상식 지수 알아보기. 제가 낸 문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분 드릴게요. 3분 동안 한번 감각적으로 요거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뭔가 헷갈리는 듯, 알 듯 모를 듯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서 보면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쉽게 냈는데 다 푸셨나요? 다 풀어놓으셨구나. 그러면은 한 2분 지났어요. 2분. 자, 1분. 자, 여러분 고시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등기가 뭔지, 가압류가 뭔지. 자, 지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3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옛날식 이름으로 같은 말을 뜻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체크하셨나요? X가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근저당권이 뭐야 이러면 다들 그게 근저당권이 다 아는 듯 이거를 얘기를 못해요. 이 근저당권, 이 저당권은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선배님하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제도훈입니다. 네? 제도훈이요. 이 도훈 선배님, 제도훈 선배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맺어요. 근데 제도훈 선배님이 저한테 2억을 빌려가요. 저는 제도훈 선배님의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를 해놓고요. 근데 2억 원을 빌려주니까 제가 그 아파트를 가지고 등기를 해요. 2억 원을. 자, 2억 원 담보했어요. 저당 딱 잡혔어요. 그리고 갚어. 도훈 선배님이 저한테 갚아요, 돈을. 자, 갚으면 그걸 또 말소, 지워요. 근데 한 6개월 있다가 또 빌려요. 그러면 또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또 2억을 하면 또 2억 쓰고 저당 등기가 딱 돼요. 근데 또 갚어. 그리고 또 그 말소.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해놓는 거죠. 그런데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거를 등기해놓고 등기 지우고 등기해놓고 등기 지우면 시간도 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 서로 갚든 어떻든 요거를 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열어놓자 하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편리성, 저당권의 편리성이 떨어지니까 요거를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제 좀 편하게 우리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자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채권 최고액은 만약에 1억 원이면 1금융권은 한 120%, 2금융권은 한 130% 할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표제부에 언급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3번. 자, 이거는 등기부등본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틀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눈치로.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표제부에는요, 그냥 그 사람의 형태가 써 있는 거예요. 면적은 뭔지, 이게 주소는 어딘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적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3번. 아파트 등기부의 면적의 표시는 어떤 면적을 뜻할까? 자, 몇 번일까요? 헷갈리죠? 공급 면적. 공급 면적. 전용 면적입니다. 여러분, 등기부에 써 있는 면적은요, 전용 면적을 뜻해요.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방문을 열고 내가 밟는 그 순간 딱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서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자, 뭘까요? 5번. 3, 4, 5번. 3, 4, 5번. 다른 없죠? 3, 4, 5번 안에서 다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4번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받기 약간 애매해요. 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용증 하나 써줘라. 근데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되게 친해. 아니면 나의 이모야. 아니면 고모야. 되게 친해. 근데 차용증 하나 써주세요. 라고 말하기 되게 뻘쭘할 때 그때 무통장을 쓰거든요. 같은 의미로 이제 통장으로 주고받고를 하는데 이 차용증은요, 채무자의 돈이 없음으로 판결이 나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용증도
아주 그냥 나의 위로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이렇게 딱 보장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답은 3번과 5번이겠죠. 근데 공정증서도 아무 공정증서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라요. 법원 앞에 공증인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그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공증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기해서 경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담보물도 그냥 아무 담보물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가치 대비 그 돈이 만약에 1억 원짜리를 제가 담보를 받았어요. 근데 8천만 원을 빌려줘. 그 불안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경매로 만약에 그게 넘어갔을 때 우리는 보통 경매로 100%에 안 사잖아요. 싸게 사려고 경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한 번 유찰되면 1억짜리가 한 번 유찰되면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보장받기 약간 아리까리 하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 앞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담보물 설정할 때도 내 돈 빌려주는 가치 대비 이 부동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번. 소송을 전제로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나요? 1번, 2번. 1번, 2번. 되게 답이 많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나뉘어요. 자, 소송을 전제한다가 1번이고요. 돈 받을 권리가 2번이에요.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이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송을 전제해서 나중에 이 소송의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1번부터 3번이고요.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돈 받을 권리 있을 때만 하는 게 지급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여러분 차이 아시나요? 가압류와 가처분? 비슷한 듯 다르잖아요, 이름이. 가압류는요, 돈 받을 권리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 하는 게 가압류, 돈 받을 권리 이외에 뭔가를 할 때는 가처분을 하시면 돼요. 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거 있죠. 이사 가지 말아라. 그런 거. 어디 가지 말아라 하는 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 자, 우리가 부동산 상식을 제가 살짝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요 안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여기 옆에다가 이제 조금 띄워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연립주택과 다세대는요.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를 얘기하는데, 뭘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뭘 다세대라고 부르지? 똑같은데 약간 사이즈가 작아요.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보다 사이즈가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나 501호 사는데 우리 집 4층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요. 밑에 필로티, 주차장을 깔고 있는 집들이 보통 5층까지 되어 있어서 1층이 2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요게 만약에 등기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황상에는 201호인데 그게 등기상 101호라고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다세대나 연립은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 잘 하셔야 되고. 자, 다가구는 주택이 독립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독립된 공간이 뭘 의미할까요? 독립된 공간, 뭐가 독립되어 있다는 걸까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3가지예요. 현관, 화장실, 부엌. 이 3개를 따로 써야 독립된 공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한 집을, 201호를, 202호를. 그런데 다가구는 101호, 102호, 103호.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단독의 어떤 개념으로서 한 사람만이 소유가 가능하고요. 그냥 세입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단독은 단독 필지에 내가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땅 위에 집을 짓는 걸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아파트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한 10층 돼야 아파트 아니야? 뭐 한 15층은 돼야 아파트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5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전부 다 5층 이상의 건물들은 다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 그림 아까 우리 계약 면적이 뭔지, 전용 면적이 뭔지, 공급 면적이 뭔지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 현황조사래. 그 임장 갈 때 물건을 고른 다음에 임장을 가잖아요. 현장 답사. 현장에 실제 그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전세는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혹은 또 분양받을 때 요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자, 제가 그림이 좀 웃기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거 전용 면적, 저 현관이잖아요. 저 앞에 동그란 게. 들어가서 내가 발 딛는 그 공간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경비실을 지나서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게 주거 공용 면적이에요. 같이 쓰는 공간. 그거를 합쳐서 공급 면적이라고 하고요. 이 집이 이 집이 17평형이에요. 24평형이에요. 자, 이거는 전용 면적이 조금 작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공간, 복도까지 포함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계약 면적이라고 돼 있는 것은 나랑 좀 상관없는 것 같은 공간, 제 옆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관리사무소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합친 게 계약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특강 때 우리가 저번 주에 특강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 베이라는 거를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베이가 건축 용어거든요. 우리 어디 이렇게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간다거나 부동산에 가면 이거 투베이여서 되게 좋아요. 투베이보단 쓰리베이죠. 요즘에는 포베이가 인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알듯 하면서도 모를 것 같고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베이라는 건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로 정의를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림. 감각적으로 몇 배일까요? 투베이. 그 밑에 건? 쓰리베이, 포베이입니다. 요즘에 이제 타워형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Y자도 있고 미음자도 있고 요 포베이를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포베이와 더불어서 요 밑에 제가 이 판상형 아파트 사진과 저 타워형 아파트 사진을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이 판상형 아파트는 일단 대지를 많이 잡아먹어요. 요즘에는. 옛날엔 땅이 많았어가지고 동간거리를 좀 넓게 해놨었어요. 동간거리를 좀 넓게 해놨어서 바람도 잘 들고 통풍이 너무너무 좋아서 향만 좋다면 결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요즘 타워형 아파트는요, 강제적으로 환기 시스템을 적용한대요. 이 통풍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요 투베이는 저 판상형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이거를 경매 시간에 왜 배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면서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요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판상형 아파트는 옛날에 지어져서 조금 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지권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등의 호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상형의 장점이 있고 요 타워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축이에요. 대부분 신축이기 새 거고 신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이 베이가 잘 나왔어요. 보통 3베이, 4베이로 잘 나왔기 때문에 요 판상형의 장점은 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자가 사용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특강 때는 자가 사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다양해요. 이거를 자가로 사용하려는 분들도 있고 시세 차익을 내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굳이 따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다가 세 주고 나가서 임대 수익을 조금 일으키다가 값이 조금 오르면 파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굳이 왜 나눌까? 저도 아직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기에 제가 요거를 해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결론 내린 거는
기간인 것 같아요. 기간. 단기간에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세 차익을 조금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간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 라고 하면 임대 수익 보면서 후에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것도 좋은데 당장 조금 살 곳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자가 사용했다가 임대 수익 했다가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게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옛날에는요, 이 시세 차익을 볼 때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얼마나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이 되게 이슈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2년만 지나면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이 없어진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안 나오네요.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써놨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게 자료를 좀 뽑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걸 불러드릴 텐데, 요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자, 요 위에 있는 것들을 감이 오시나요? 어떤 서류인지? 부동산 거래할 때 우리가 보통 보는 서류들이에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은 보통 아파트나 빌라, 우리가 주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살 때 보는 거고요. 이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는 어떤 그 이외의 토지들을 거래할 때 보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부 등본, 우리가 등기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이 등기부에는 어떤 권리사항이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거래하러 온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건 아닌지 하는 어떤 인수의 부분이 있는지를 나중에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요, 건축물의 신상 명세서라고 보면 돼요. 보통 대부분 이 건축물 대장을 보는 것 대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있는 표제부에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등기부에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기재사항은요, 건축물 대장을 그대로 뺏겨온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건축물 대장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고 등기부를 해야지, 건축물 대장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을 확인한다면 그 시간 차이, 요게 여기서 이제 등기되는 그 시간 차이에서 뭔가 일어났을 때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는 거를 우리는 습관화해야 됩니다. 자, 저 집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는 있는데요. 맨 위에 집을 살 때, 경매로 살 때, 그 다음에 집을 그냥 살 때, 그리고 그냥 팔 때 어떤 돈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경매로 집을, 그러니까 먼저 그 밑에 집을 그냥 살 때 들어가는 돈을 제가 거기 밑에 써놨어요. 두 번째 칸에. 첫 번째, 매매대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및 수리비 또는 이사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그 다음에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살 때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입찰보증금이 필요하고요. 잔금이 필요해요. 이 두 개는 아마 그 밑에 집을 살 때 매매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입자의 명도비 또는 이사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어차피 그 세입자하고 싸우게 되면요, 그 기존 점유자하고 싸우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하게 돼요. 만약에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되면 그렇게 돼도 돈은 지불하게 돼요. 강제 집행 비용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는 이에는 우리 이사비를 조금 지불을 하고 서로 조금 타협을 하자, 협의를 하자 하는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똑같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등록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및 수리비, 그리고 그 밑에 특이점은 체납관리비예요. 이 부동산을 경매로 받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체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백이다, 한 2, 300이다 하면은 조금 많이 있네 싶기도 한데요. 이게 뭐 건물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떠안는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체납관리비는 전용 부분은 조금 떠안고 공용 부분은 떠안아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요거를 다 떠안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현장 납사를 갔을 때 그 관리소장님하고 협상을 하지, 이거를 저는 전용 부분만 떠안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감정이 상하니까 요거는 내가 다 떠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경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표는요, 취득세율표인데 보통 6억 원 이하는 1.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2%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뭐 9억 원 초과 여기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강의를 가봤을 때는 다 1.1%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가 그 경매 강의하시는 교수님 중에 설춘환 교수님하고 그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같이 개인 라디오를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경매를 아주 모를 때부터 이제 같이 해서 지식 수준이 한 2살쯤 됐을 때, 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설춘환 교수님이 아바타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 등기부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얼었죠.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그 방송에는 그냥 질문에 답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멍청했겠어요, 2년 동안. 근데 그때 제가 대답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린 알고 있는데 이걸 말로 안 뱉어봐서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3가지. 집합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되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등기부는 하나지.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집합 건물에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나 이런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겠거니 했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방금 말한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할 때는 이 집합 건물 등기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 등기부도 따로 봐야 될 때도 있고,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 등기부를 또 따로 봐줘야 됩니다.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제가 너무 깔끔하게 그려왔는데, 이게 이런 모양이잖아요. 사실 등기부 등본이. 근데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서 갔어요. 강의를 할 때. 근데 다른 분들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랑 이제 많이 만나는데, 왜 등기부 등본이 보여준 모양과 다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르냐, 표제부 있고 갑구 있고 울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강사님이 보여준 거는 가로로 돼 있는데 이 등기부 등본은 세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했지만 저는 수정을 하지 않고 저의 느낌대로 그냥 갑니다. 자, 등기부 등본, 제가 줄여서 등기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표제부에는요, 소재 및 현황, 내가 알아보는 집과 주소가 맞는지, 이 주소가 맞는지, 거래하고 있는 이 건물의 면적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집합 건물은 대지 전체의 면적, 전유 부분의 면적, 대지권의 비율의 표시,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의 사항, 이게 누구 거냐, 이게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상환, 현재 여기에 어떤 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갚았다면 빨간 줄로 지워진 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간단한 걸 갖고 왔는데, 등기부 등본, 토지 이렇게 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거를 제가 구글에서 이거를 이미지를 캡처를 했는데, 제가 해놓고 나서 이 교재를 보내고 나서 당황했던 게, 너무 옛날 거를 내가 캡처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저 위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떼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한 거를 조금 뽑으려고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요거는 잘못 뽑아온 거니까 요즘에는 다 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 체크하고 갑니다. 자, 표제부에는 어떤 데 주소가 나와 있고요. 면적은 어떻고, 뭐 접수는 언제 되었다. 자, 요즘에 우리
그 면적 표시할 때 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너무 불편해요. 이게 몇 평이다 그러면 아 우리 집 몇 평이니까 대충 요 정도 되겠다. 이게 감이 오는데 요즘에는 막 84제곱미터 이건 알잖아요. 우리 대충 25평이겠거니.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요. 그 제곱미터 그거 곱하기 0.3025 하시면 평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적이든지 0.3025만 곱하시면 평수가 나온다는 점 여러분 체크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을구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할 건데요. 요 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저보다 어릴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거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하고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출생신고한 날이에요. 건물이 출생신고한 날. 우리 다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이 있잖아요. 그런 생일인데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간혹 사람들 만나면 아, 내 생일은 원래 내가 88년생인데 우리 엄마가 나 좀 늦게 저거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사실은 85년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도 지어지고 나서 바로 등기가 안 되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바로가 등기가 안 되고 뭐 한 3년 뒤, 2년 뒤에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셔야 되고 그거를 소유권 보존이라고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소유자예요. 처음에 딱 지어서 소유자인데 제가 동훈 선배님께 이거를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이전되고 넘어갔을 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고요. 소유권 보존에는 여러분 잘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소가 안 돼. 그러니까 빨간 줄이 안 쳐져 있어요. 맨 처음에 소유권 보존을 한 사람은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압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압류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등과 같은 사람이 그 공공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압류가 진행이 되는데요. 압류에는 경매가 있고요. 공매가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압류에서 경매와 공매가 있는데 우리 경매는 계속 쭉 갈 거니까 일단 설명을 약간 뒤로 빼놓고 그 압류에서도 지방세와 국세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매는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간에 돈 다툼이 있을 때 이 채권자,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대신 나 걔한테 돈 빌려줄 때 이런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얘 이런 물건 있으니 이거 사람들한테 팔아서 내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돈 빌린 사람이 있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건데 이 공매에서의 압류는 채납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이 등기부에 보면 권리자의 뭐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지방세를 체납한 거고요. 서대문 구청 이렇게 돼 있으면 국세를 납부 안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서대문 구청이라고 돼 있으면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우리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 있을 때 하는 거, 가처분은 돈 받을 권리 이외에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가등기는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같이 가요. 법원에. 같이 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은요. 긴급하게 합니다. 긴급하게 채권자 혼자 가가지고 나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해주시오 하고서 혼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게 경매가 신청이 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사건 번호가 언급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어떤 절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동산 그 정보지를 보면 그 옆에 써 있어요. 이게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그걸 표시해 놓은 거는 이 등기부를 보고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낙찰자한테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달라지냐면 경매를 신청하고 취소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강제 경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승소를 해야 돼요. 그 판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청도 어렵게 하고요. 푸는 것도 채무자가 돈을 갚고 나 이거 못하겠, 나 이거 변제했어요 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임의 경매는 쉬워요.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쉽고 경매를 취소하는 것도 쉬워요. 변제하고 그 영수증 가지고 경매 개시결정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오케이 하면 그거는 취소가 돼요. 근데 강제 경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채권자가 나 돈 안 받을 거야, 나 경매할 거야 라고 도망을 다니면요, 그때 이제 소송해서 승소해야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어렵고 어렵게, 임의 경매는 쉽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제가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부터 제가 상세하게 할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 실력이 드러나네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제 실력이 드러나는데, 자, 한번 설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요 근저당권은 그 빌려준 금액에서 120%, 130% 할증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돈을 갚고 돈을 빌려주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후에 그러니까 낙찰받는 사람은 이거는 어디에 있으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겠구나, 금융기관이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임차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임차권은요,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는 민법을 조금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래서 만약에 전 집주인이 너 나가,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입자의 서름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야, 그냥 너 세입자 너 점유하고 이사 가고 전입신고하면 너한테 새로운 소유자가 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하고 계약 기간을 보증해 줄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보호해 줄게 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 대항력을 주는 거를 주택임차권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전세권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할 때 돈도 들어요. 돈도 들고 막 귀찮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잘 안 해줘서 막 세입자의 서름이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와서 이 대항력을 얘한테 간단하게 전입신고만으로도 너한테 대항력을 줌으로써 그거는 해결이 됐죠. 전세권은 이제 요즘에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 할 때는 조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배우고 상가 임대차 할 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권은 간단하게 땅 위의 권리라는 거예요. 땅 위의 권리. 그러니까 땅 위의 권리? 땅 위의 건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땅 위의 지상권은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땅만 있어요. 건물은 없고, 이 땅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누군가가 야, 네 땅에다가 건물 좀 짓자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해요. 근데 금융기관이 걸어놓은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짓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기관한테 그 지상권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좀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계약 당사자가 있고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법정지상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계약의 당사자는 없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라고 해서 배우는 건데, 경매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특수물건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등기부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땅 위의 권리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에 써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서 등기를 다시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주소 바뀌었습니다. 나한테 올 문서는 여기로 주세요 해서 주소를 바꾼 거를 등기해놨을 때 저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분 등기는 이제 나하고 제 남편하고 반반씩 지분을 가졌을 때 지분 등기 뭐 2분의 1, 뭐 신선혜, 뭐 2분의 1, 뭐 김영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분 등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매매할 때 체크사항과 월세나 전세 시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